전형적인 고층 건물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현란한 건축술을 배제한 간결한 건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도시적인 관계, 자연과의 소통, 이런 개념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각 면마다 한 방향으로만 도시와의 소통을 했고, 자연을 유입시키기도 하고 자연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직육면체의 메스.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많이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HS플랜 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경훈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가시면 눈에 확 띄는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치퍼필드, 이분이 설계한 아모레 퍼시픽 건물입니다. 국제 빌딩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건물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1984년도에 준공되면서 그 해의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선정되기도 하고, 또 이제 보는 방향에 따라 건물의 이제 형태가 바뀌게 되는 천의 얼굴을 가진 건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그 존재감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았을까. 워낙 그 아모레 퍼시픽 건물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8년 걸렸거든요.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건물 짓는데 걸리는 기간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드릴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슈퍼필드가 이 건물을 구상을 할 때 대지 조건, 자연환경,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읽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건축물의 방향성, 컨셉, 설계의 주안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그 백자 통해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달랑아리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 하나인데, 고려청자랑 대비되잖아요. 조선시대의 그 백자들이 소박하고 담백하고, 검박이라는 표현이 있죠. 검소하고 소박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완성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 부분을 슈퍼필드가 여러 번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최고 경영자이신 이제 서경배 회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제 구상을 했을 텐데, 이분이 이제 3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간결한 건물 형태와 건축 구성. 그러니까 지상으로 22층 되는 이제 고층 건물인데, 전형적인 고층 건물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현란한 건축술을 배제한 간결한 건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현란한 건축술은 건축 비평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현대 건축의 어떤 그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란한 건축술.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건축물을 설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도시적인 특성과 자연 환경과의 소통, 상호 연결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건물에 있는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중 정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현실적인 건축 재료. 요건 아마도 시공성, 건축의 경제성, 이런 것들로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 3가지 원칙을 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축사무소는 이제 해안건축,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대형 설계사무소입니다. 좋은 작품도 많이 하고, 대형 프로젝트들은 뭐 거의 뭐 참여하는 것 같고, 근데 구조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물들, 해외 건축가들 설계한 건물들에 많이 참여한 아룹, 엔지니어 구조의 세계적인 뭐 회사죠. 여기서 참여를 했어요. 건물을 일단 딱 보시게 되면은 그 4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 이제 사각형이니까 정육면체이다 보니까 4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면 중에 3면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그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마다 공중정원, 그러니까 행잉 가든이라고 이제 보통을 얘기하는데, 뭐 흔히들 쓰는 기법이죠.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그 가든을 두는 거. 도시적인 관계, 자연과의 소통, 이런 개념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각 면마다 한 방향으로만 도시와의 소통을 했고, 자연을 유입시키기도 하고 자연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직육면체의 메스. 이미지 보시면 초기에 박스 건물에 대한 설계 대안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대지 조건하고 들어가야 될 건물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이 정도의 메스들이 써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를 해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건물 내부에 있는 자연과 바깥에 있는 자연을 소통시키겠다라는 컨셉과, 지금 스터디했던 이 건물들을 쭉 하면서 중앙에다가 뚫고 4면 중에서 3면을 도시를 향해서 열어주는 선택을 한 거죠. 중앙에 있는 정원을 내려다보면서 소통을 하고 도시와 소통을 하고, 각각의 공중 정원이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의 정원들이 도시와 소통을 하게 되는 관계를 맺는 거죠. 3면을 향해서 열려있는 정원들은 위호감이라고 그러는데 둘러싸여 있는 정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드는 옥상 정원과는 그 공간감이 굉장히 다르죠. 미음자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직육면체를 일단 큰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 메스를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뚫어가는 거죠.
이게 다 일정한 그 외기로부터 내부까지의 깊이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12m에서 한 18m, 좀 깊으면 20m 정도 되는 정도의 깊이가 적절하다라는 조건들이죠. 기둥을 4개를 박아서 켜가 3켜가 생기죠. 외기에 면한 2켜는 사무공간, 주유공간이 되고 요 가운데 켜가 서비스 공간이라고 해요. 가운데는 코어가 박히고 요 안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외기와 면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공간. 이 3켜가 되는 것이 미음자로 돌아간 거죠. 한 통으로 만들게 되면 안에는 암실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매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것 같고, 1층 부분은 퍼블릭 스페이스.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방문객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필로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면은 막혀 있고, 이 부분이 가장 등진 부분이 되겠죠. 국제 빌딩이 사실은 이제 아모레퍼시픽 건물의 남서쪽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또 건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막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얀색 스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중회피인데, 건축에서 이제 자주 쓰는 기법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보 빌딩도 사실은 이중회피죠. 유리가 있고 바깥에 켜를 둬서, 대부분 이중회피는 실내를 마감하는 유리를 두죠. 유리를 두고 바깥에다가 또 다른 켜를 만드는 거예요. 멀리서 보게 되면 가장 바깥에 있는 스킨, 인면 그 요소가 인지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쪽에 있는 실제 외피와 중첩되고 이런 효과를 주죠. 안쪽에서 보면은 그 이중회피가 유리 바깥으로 보이면서 바깥에 보이는 조망을 컨트롤해주고 변화를 주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중회피를 가장 먼저 썼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꼬르비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브리지 솔레이유라는 햇빛이 강한 나라에서 햇빛을 원천적으로 바깥에서 차단함으로써 실내에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통 건축의 처마들이 차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내민 차양은 여름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거죠. 겨울에 누워져서 들어오는 빛은 실내로 유입하게 되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서양의 빛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오후, 여름에 한 오후 한 3시부터 해질 때까지 그 시간에 들어오는 햇빛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오는 비는 수직으로 막는 게 또 원칙이에요. 왜냐면 해가 굉장히 누워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슈퍼필드가 우리나라 차양에 관한 얘기들도 해요. 어느 나라나 햇빛에 관한 자연 환경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처마를 얘기하면서 이제 뭐 슈퍼필드는 이제 요 루바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중회피의 이미지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한지 종이인데 바깥에 외기를 막아주기도 하고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게 해주는, 필들이 만드는 스킨이 그런 역할을 한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맨 위에 단서부터 살짝 이렇게 접어져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뭐 건축가가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특별한 선택이에요. 누가 봐도 일직선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접어놨을까? 루이 칸의 엑시터 도서관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명작이거든요. 창이 올라가면서 창은 넓어진다고. 계곡부가 넓어지죠. 그 창을 1층서부터 5층까지 동일하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못 느끼는 거죠. 1층서부터 5층까지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 사이에 있는 벽들은 조금씩 좁아지는, 그 변화를 줌으로써 전체적인 건물의 이미지를 변화를 주는 건데, 그 변화를 모서리에 있는 이 계구부들을 강조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열려져 있는 느낌. 실제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천창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모레퍼시픽에서 조금씩 외피를 조금씩 넓혀간 거는 묘한 느낌을 줘요. 어쩌면 달 항아리의 밑에 부분을 건축 조형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건물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수직 루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관공서라든가 최근에 지어진 건물 자주 쓰이고, 이거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이면 건축의 굉장한 고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꼬르비제 아시죠? 그 라툴레트 수도원이라는 아주 걸작이죠. 가운데 보면 이제 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의 벽면에 콘크리트 수직 날을 세워서 이걸 불규칙하게 놓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꼬르비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음악적 리듬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도의 뭐 물결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걷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겠죠. 근데 옆에 있는 루바들이 불규칙하니까 내가 걷는 속도가 변화를 느끼는 거지. 이동할 때 느끼는 그 리듬들. 전 참 그 아이디어도 좋고 그 디자인 어떤 방식도 좋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거를 핀이라고 해서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얘가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을 이 핀들이 쭉 있게 되면서 면을 형성하잖아요. 이중회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이 핀들이 만들어내는 면이 하나의 1차적인 면을 만들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면 층들이 구분되는 유리창에 수평 선들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제 그게 가려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밤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빛을 이 면들을 통해서 반사시키면서 이 면들이 고르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생기니까. 기능적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양에 들어오는 빛을 가려주는 역할.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핀들도 사실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여기 이제 스터디를 한 것처럼 이 좁게 돼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할 것인지 바깥쪽으로 할 것인지 이걸 두 개를 이제 검토를 해서 좁은 부분을 안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제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곡면이 되다 보니까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고르게 안쪽으로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안에서 나가는 빛을 바깥으로 넓게 비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이 층마다 수직으로 되는 핀들과 유리창 사이에 캣워크라고 해서 캣워크 고양이가 다니는 통로 여기가 이제 이걸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캣워크들이 층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 핀들을 실제로 이제 다 제작을 한 거죠. 이 지느러미 모양으로. 제가 봤더니 한 3계층 정도 건물을 1대1로 핀들을 실제 시공을 해봅니다. 그 시공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가이드라인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시방서라는 게 있어요. 재료별로, 공법별로 시방서들이 있는데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갖다가 22층 되는 건물에다가 붙이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다 시공을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겠다.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그 시공을 시작을 해야겠다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 번 셋 정리를 한 다음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슈퍼필드 회사, 이 회사 계열사 중에 또 인테리어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해서 그 사무 공간에 들어가는 마감재 그 부분도 이런 다양한 컬러 스터디, 서울시를 그 대표하는 컬러 스터디를 해서 제안을 했었고 특별히 이제 석재, 이 석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 홀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석재들은 여기 포천에 있는 그 채석장에서 동일한 석재들로 붙이는 방식으로 적용이 됐고 슈퍼필드가 굉장히 공들인 그 프로젝트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 세계적인 유명한 디진 잡지사에서 선정한 그해 세계 최고의 건물로 선정이 됐고 그 이외에 이제 최고의 고층 건물에서도 이제 상을 받고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제 됐습니다. 서울시에 특히 용산에 그런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교보 빌딩이나 갤러리아 백화점을 보면서도 그 프로젝트에 맞는 건축가를 참 잘 선정했다. 용산에 들어가야 될 그 아모레 퍼시픽의 본사로서 건축가를 선정할 때 참 잘 선정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장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 건물들을 봤으면 전 세계를 많이 돌아봤을 거고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다르죠. 자기가 원하는 건축물의 명확한 기준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건축가에게 전했고 건축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철학과 역량들을 잘 모아서 이 프로젝트에 맞게 적용하는 거라든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건축물로서 탄생했다고 보고 좋은 건축의 기회와 그리고 정말 그 A부터 Z까지 전적으로 건축가를 신뢰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사실 그 건축가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모레 퍼시픽은 그 역량들이 쭉 펼쳐진 건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일 때 작품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작품집이었어요. 그 당시 한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아직 그 명성을 알리기 전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러니까 젊은 건축가 쪽에 이제 끼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이 돼 있다라는 거.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흐르는 세월이 지속적으로 이제 열정을 쏟았을 때 위치에 도달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만약에 젊은 건축가들 중에서 20, 30년 지나면 해외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날이 오리라 기대해 보면서 아모레 퍼시픽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